반갑습니다. 예, 2주간 못 뵀네요. 예. 제가 역사학을 한 지가 평생을 31년 강의하고 평생을 역사책을 봤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사 이걸 참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의 강의를 보니까 역사책 포천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더라고요. 대충 배우고 그냥 성경에 올인해가지고 성경책 10독, 100개도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시공간에서의 기독교인의 포지션 말입니다. 시대, 사명,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건 그렇고,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방 3년을 회고하는 것인데, 대표는 하겠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강의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지 한 번 들어가고 몰라 합니다. 영어도 몇 번 하잖아요. 반복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방생 3년을 회고를 한다면, 우리 역사학계에 제대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가 건국 전야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일제시대 또 많이 공부를 합니다. 중간 단계, 신구약도 중간사가 공부를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게 중간시대사인데, 해방중대 3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뿌리고 기초가 됐다,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왜 이승만 박사가 권력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느냐, 누가, 왜? 김규식은 그 사람은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김규식. 그리고 다른 많은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승만이냐, 얘기야. 이승만이 건국을 규정했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그러면 냉전의 성격을 볼 때, 냉전, 해방정국의 시대는 오늘날의 1차 냉전입니다. 미국과 소련과의 이 준전시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콜드워라 그러죠. 콜드워의 반대말은 핫워, 이거 워 아닙니까? 워. 진짜 전쟁은 핫워고, 콜드워는 psychological and ideological warfare예요. 이념적인, 사상적인, 심리적인 대결입니다. 첫째, 미소 간에. 지금 냉전은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미국하고 중국 짱깨. 중국 간의 대결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냉전인데, 이건 냉전이라 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SNS에서 치열하게.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모든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초대하는 것을 하이브리드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unrestricted warfare라 그래요. 초한전. 한계를 초월했다. 초한전. 중국에서 육군 대령이 초한전을 손자병벌 36개를 갖다가 중국 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고 믹스해가지고, 모택동 사상하고 믹스해가지고 만드는 개념이 초한전이거든요. 육군 대령이 만들었습니다. 약 2000, 미국의 헤게모니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자본과 기술과는 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노골적으로 하면. 완전히 손자병병 마지막 단계인 36개의 속임수를 통해서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탈취를 하고, 서구의 인민들의 내수를 속임수로 속이면서 모든 전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서구 세계에 이걸 탈취해서 뒤집어 버리자. 시작은 등소평에 있습니다. 등소평이 처음에 계획개방 정책할 때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이런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 세력을 숨겨라. 그리고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싹 빨아들여라. 그런데 10년을 기다리지 말고 100년 동안은 미국과 대결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등장하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20년 만에 몸집 컸네 해가지고 미국에게 대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중간에 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전, 냉전, 초한전,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21세기는 초한전이라는 성격을 말씀드렸었고, 이재용 교수의 초한전 그 책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ял타 협정에서 포츠담 회담이 있었죠. 자, ял타 협정 다시 말하면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진 모든 권리를 미국이 회복시켜 준다. 그 대신 2차 대전 말기에 소련은 일본에게 개전을 선포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소련 군대가 미국과 합력해서 일본을 무찌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누가? 루즈벨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트루만이 부통령으로서 등장했는데 핵무기 몰래 자기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에게 너무 양보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바보처럼. 실제로 강동군이 10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전후회를 처리 보니까 너무나 이게 일본 군대가 보급이라든가 어려움 처해가지고 실질적인 군세보다도 과대평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AI가 걸었으면은 일본 군세라 이렇게 이거 AI 걸잖아요. 훨씬 자세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셜 참모총장이 일본 본토를 상륙하려면은 46년 정도 계산했는데 컴퓨터 계산을 더러더러 했는데 한 30명 죽겠다. 사상자가. 아니, 한 50명 죽겠다. 왜? 뻥튀기기로 그 사무라이 6탄 돌격 알죠? 사무라이 정신 플러스 카미카제 공격 알지 않습니까? 전함이라든가 이런 구축함이라든가 항공모함에 막 비행기로 돌진해가지고 죽는 이 가미가지 공격 때 미군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군 사람에다가 부풀려주고 소련군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투표를 하려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집권할 수 없다. 선거에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거. 그래서 조지 마셜 장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7이어즈와 7년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선거에 전쟁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가급적인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만 인명상을상을 최소화시는 쪽집게식 무기가 많이 개발된 겁니다. 이번에 마두로 알죠? 신무기 해가지고 다닥 쐈는데 코피를 타면서 마두로만 쪽집게 해가지고 빼낸 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박수 친 거 아닙니까? 양민들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쪽집게 전략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가니까 소련에게 ял타에서 엄청난 양보를 했고 포츠담에서는 45년 7월 달에는 일본에게 언컨디셔널 서렌더 무조건 항복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보름 뒤에 결국은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됐는데 그 당시에 냉전에 우리가 주역을 보면은 트루만, 스탈린, 메가더, 하지, 이승만, 박헌영, 김일성 다 동상이몽이죠. 네. 해방 직전에 우리 풍경을 보면은 여운형이가 건준이를 구성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총독부에서 처음에 송진을 만나가지고 당신 좀 인수위계 좀 할래? 치안주의 좀 해서 도와달라 하니까 송진우는 거절했습니다. 뭐냐? 임정이 있다. 임시정부.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난 거절하겠다. 그래 다 여운형을 만났습니까? 총독부에서. 여운형한테 돈 얼마 주고 그 건준이라는 정부에 44년에 이미 여운형이가 눈치는 빠른 사람입니다. 30년대 일본 그 동경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본 정세의 요인들을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여운형이가 잘 간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44년에 전국에 건준이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운형 스타일이 그렇죠. 자도 좋고 우도 좋다. 그 돈 주면 또 받고 이런 스타일이.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치안 유지를 하게 되는데 총독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항복을 했을 때 일본인들 보호입니다.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인들을 살해하는 거 그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을 이제 권력을 줬던 것이고 임시정부인데 이 여운형이가 착각한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인천으로 상륙하는 부대가 소련군이냐 미군이냐 이겁니다. 처음에 소문이 싹 돌기를 소련군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6월 7월 달에 하지 스리스타 중장이 오키나와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키나와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한국을 해방시킨 거는
한국을 우리가 좋아서 미국이 좋아서 해준 게 아니고 일본군의 주된 병력이 한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북한하고 중국 쪽에도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니까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하지 중장으로 하여금 9월 초에 이제 그 서울에 상륙하게 했는데 그때 38선이 꺼진 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포츠담 회담에서 미 육군 대령, 본 스틸 이런 사람들이 링컨 이런 대령들이 이 38선을 끈 겁니다. 서울이나 개성 위쪽으로 38선을 자기적으로 군사적 편의주의에서 짝대기를 껐던 것이고 9월 초에 8월 21일 평양에 소련군이 들어왔고 미군이 들어온 것이 9월 초입니다. 상당히 늦었죠. 근데 여운정이가 소련 군대가 혹시나 서울에 진주할지 모른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건준 그 멤버 중에서 극자 세력인 연염 쪽의 멤버들을 끌어들인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한 달 뒤에 박헌희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좌측의 헤게모니가 박헌영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박헌영이는 그 10월 달에 인공의 대통령을 이승만을 딱 붙여놨어요.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을 만났는데 이승만은 이런 지하에 인공의 그 대통령직을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해방정국에서 자 봅시다. 한반도에 있었던 송진호라든가 장두수 이런 사람들 있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친일을 협조했던 사람들. 송진호라든가 김성수, 장덕수 이런 인물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중경 임시정부를 해가지고 김구가 11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 한 달 전에 10월 달에는 이승만 10월 말에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이승만 김구로 해가지고 미국 이승만하고 북쪽에 중국 쪽에 중경의 김구 라인 결국 한독당을 만들죠. 그리고 국내에서 김성수를 위시한 대주주 계급들이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이승만의 외교론과 이동의 무장투쟁론, 안창호의 준비론 이것이 대립이 벌어졌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무장투쟁론이 굉장히 대단하게 막 20년, 30년대 막 전투가 막 전국에 벌어지고 막 다다다닥 테러리스트 많이 하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건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해방될 때에 누굽니까? 김구의 비서실장 했던 돌베개를 썼던 장준하 그 책을 보면은 해방 전국에 들어왔을 때 독립군 병력이 총 얼마나 것이요? 2개 중대병력이 안 돼요. 2개 중대병력 5 내지 600명 정도가 한국 독립군으로 간판 들고 했고 다 그럼 군대가 어디 갔느냐? 1920년대 초에 자유시 참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소련에 접근하고 이런 이르쿠츠크 공산당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김자지 장군이라든가 원래 말하자면 군대가 괴멸이 됩니다. 이 자유시 참변에서. 그러면서 전부 다 주력 군대를 어디로 갑니까? 소련 군대로 배속되고 중국 공산당 군대로 배속되고 또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로 배속이 다 갈갈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소련군으로 갔죠. 아마 호적이 국적을 아마 소련으로 바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독립군 중에서 이승만 박사는 평생을 갖다가 미국의 국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무국적자로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정이라든가 이런 북한에서 온 공산주의계열은 중국 국적 아니면 소련 국적으로 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큰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해방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찾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물러갈 때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안정을 찾았는데 베네수엘라도 이제 미국이 어떤 정권에 대해서 반미 정권을 다 저걸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집을 때 미국이 제일 주시하는 건 뭐냐면 대안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방정국에서 하재라든가 미 국무부가 항상 생각한 것이
이 누구에게 권력을, 대한민국의 권력을 맡길 까 고민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게 뭐냐. 이재명 정권이 물러가면 누구에게,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또 해방정부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누가 준비할 것이냐, 그런 것이 화두인 것이고. 자, 해방정국에서 오늘 주된 거는 김구 이야기인데, 해방정국의 암살 사건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또 복습입니다만은,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죽었다 그랬죠. 송진우, 45년 12월, 이은영, 47년 7월, 장덕수, 47년 12월입니다. 자, 송진우를 왜 죽었다 그랬습니까? 다시 복수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다 잊어먹지 않았어. 송진우 뭐 때문에 죽었다? 첫째, 중국에 있는 중경 임시정부를 하늘 받들어야 되는데, 절대 충성. 비판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뭐, 한 게 뭐냐. 거기서 매일 쌈박질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장개석이가 준 용돈 가지고 짜장면 먹고 술 파티하고, 이런저런 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 한 게 뭐냐.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정 임대에 대해 비판이었다는 거. 둘째, 자금을 줬는데, 지주계 소유를 줬는데, 뭐 친일파 자금 안 준다. 아이가 친일파 논쟁이 붙었다 해서 암살당했습니다. 한독당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이은영, 47년 7월 달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일찌감치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김구 쪽에서는, 이거는 일본에 1년, 2년 하면서 총독부, 일본 관리들하고 술도 강하게 마고 요정에서 드나들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놀았다가 이래 본 겁니다. 그 바람도 좀 피우고, 젊은 여성들하고, 영영이가. 그래,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뭐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았니까, 연영이 일찍이 그 행실이, 김구로 볼 때는 이건 원래 올드 친일파, 캐캐 묵은 친일파니까 일찌감치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말하자면, 연영이가 미군정의 좌우합작에서 두 가지, 연영이라든가 김구식 두 사람을 해가지고 좌파인 연영과 우파인 김규식을 갖다가 앉혀가지고 온건한 사람들을 앉혀서 이걸 핸들링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를, 건국을 만들자. 이렇게 처음 했단 말이에요. 미군정이 처음에 반탕운동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을 때 5년 신탁통치해야 된다 했죠. 근데 신탁통치라는 것이 소련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소련은 이미 북조선 민주기지로를 만들면서 북한을 빨갛게 만들어서 그것을 북한을 기지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반도를 적화시키자. 근데 미국 사람 좀 순진합니다. 신탁통치하자 해가지고 그러자. 그러면 좌우합작해야 되지 않느냐. 소련에 거슬리지 않는 인물. 극자, 그거는 피해야 되겠다. 극자 사람 두 사람. 김구 또 누굽니까? 이승만, 구구파, 꼴통 구구파. 김구하고 이승만을 배제해야 되겠다. 박헌영도 극자니까 배제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합작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한 1년 하다가 결국은, 밀소 공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이 더 발전돼야 되는데, 결국은 소련의 반발에 의해서, 밀소 공의가 결렬된 이유는 이겁니다. 45년 겨울에 대한민국에서 우익들이 반탁운동을 격리를 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해서. 그 반탁운동을 격렬하게 한 극우 우익 인사들은 신정부에 들어올 수 없다 이야기예요. 극우 세력들은 새로운 정부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 미군정부를 볼 때는 지난 일이 반대한 건 그건 안 된다 해서 극우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련하고 이견질이 되면서 그것이 파통가 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암살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작년입니까? 한 1년 됐습니다만은, 테러리스트, 정한계 박사가 쓴 테러리스트 김구가 우리나라의 서정계를 강탈했습니다. 그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좀 책 좀 보세요. 참 죽겠네. 여기 보면은 한 5, 6개 페이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에 대한
암살에 대한 자료 총집합입니다. 총 연구한 것인데 아주 그 책을 잘 썼습니다. 일본 경제학 박사인데.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구가 동학군 접주를 해가지고 함경도에서 그 행세를 하면서 코너에 몰리면서 여러분 안중근 알죠? 안중근 아버지한테 그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체포당하고 이제 광군한테 끌려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중근 아버지한테 의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 좀 얻어먹으면서 그거 식객 노릇 했더라고요. 보호해 주세요. 안중근 아버지가. 그래서 일찍부터 안중근 가게하고 의형제간 이렇게 결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죽었고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이라고 있습니다. 안공근. 공근이가 이제 그 김구 밑에서 상해 임시정부, 중개 임시정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김구의 그 경호실장 알죠? 경호실장이면서 넘버 투맨 그리고 지시 내리면 이제 킬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호위 대장이 되는데 이 테러리스트 김구에 보면 가장 그 쇼킹한 것은 여러분 안창호가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죠? 홍구공원에서 근데 이 그 의거 사건이 윤봉길 의거 사건이지 그죠? 윤결국의 의거 사건을 다른 요인들은 다 알았는데 안창호만 그 사실 모르고 홍구공원에 누가 아예 하고 약속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일격에 그 제보를 받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와가지고 대전형무소 36 대전형무소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1년 만에 옥살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죽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김구는 안창호죠. 안중근을 거세하기 위해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안 줬다는 겁니다. 안창호에게. 그런데 재미난 거는 김구가 모든 학력은 서당에서 한자를 익히기 전부예요. 서당 한자.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는 전부 깡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 그 학력이라든가 학력, 경력, 외국어 이런 것이 스펙이 꽝이거든요. 처음에 임시정부에 갈 때, 안중근이가 거기 이제 1919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9월 달에, 9월 10월에 걸쳐서, 네다섯 개 되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그런 독립운동 임시정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통폐합한 거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내무부장의 포지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두 살 많아요, 김구가. 안창호에 비해서. 찾아가가지고, 가서 문직이 좀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좀 경호하는 그 아파트에 그 관리인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굽신굽신 거렸단 말이야. 두 살 아래인 안창호한테. 그래, 안창호가 임종의 문직이 경호실로 이제 맡겼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이제 경호실 직원에서 경호실장에서 쫙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김구가 보니까 다 신채호라든가 박은식이라든가 학자 있죠. 그 다음에 이승만은 박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창호는 여기서 쟁쟁한 그 명성 있죠. 연설이라든가 정진데 자기가 경력 아직 빵 아닙니까? 이래 하다가 인정한 콤플렉스를 느낀 거예요. 그 학교 가서 그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졸업증 있는 것도 아니고 학사증 완전 깡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 투쟁 속에서 이승만은 탄핵당하고 안창호는 아웃되고 또 신체적으로 다 위에 경력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 제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해가 제거가 되고 김구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 자리는 영원히 놓지 말아야 될 자리가 됐거든. 그 주석이라는 것이 영원히 이 자리는 자기 평생 이거는 놓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것이고 그 책에 보면은 이 송진우, 여원영, 장도수 좌파든지 우파든지 김일성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좌익들을 많이 죽였다. 그게 아니랍니다. 특히 여원영 같은 좌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경 임시정부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한 이거는 비판한 세력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송진우, 여원영, 장도수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주목할 그 46년 6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승만의 정읍선언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정읍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일하면 계엄한다고 설득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했죠. 설득력, 대중 설득력. 이승만 박사는 제가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어느 날 어머니가 다리미를 들어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6살 때가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 이승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생스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머니가 다리미를 하면서, 얘야, 주천아, 이승만 대통령이시다,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데 내 어머니를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첫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연설하고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 뭐예요?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메시지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방에 가서 연설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46년에도 전국을 돌면서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연설했는데, 지금의 호남이 아닙니다. 지금 호남에서 이승만 박사 연설은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반공주의자들 전라도에 해방전국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성수 이런 사람들도 반공주의자였어요. 호남의 지주계급들이 전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 사람은, 이승만 박사는 미소 공유의 실패를 예견하고 앞으로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게 되니까 우리는 미국의 어떤 그 지지를 받으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4개월 전에 이미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토지개혁이 뭐냐면 무상 대주주개혁이죠. 친일파로 해가지고 대주주개혁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로 해가지고, 강제 몰수, 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무상 배분해버립니다. 그 북한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 소문이 돌려왔습니다. 이승만은. 자, 이승만의 정보는, 국내 정서는 어디에 썼느냐면은, 로버트 올리버라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정치학 교수인데, 그분에게 월급을 주면서 워싱턴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국제 정세의 모든 그 현안 문제를 자기에게 보고서를 내고, 또 국무부라든가 대통령에게 쓰는 그런 리포트, 레터, 이런 거를 로버트 올리버라는 미국인에게 고용을 해가지고 국내의 정세를 보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워싱턴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에 중요한 기사 같은 거 스크랩 해가지고 자기에게 보내고 아주 긴밀하게 했어요. 그게 건국의 내막이라고 그 책이 박일영 교수가 쓴 책이 돼 있어요. 저도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북조선에서 민주기지론을 해가지고 착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무샤월 좌우 미군적인 좌우 합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승만 박사는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지 중장에 있는 미군정 시절에 미군들이 오늘날에 비해서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런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더라도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보병 장군이란 말이에요. 설시다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맹탕인데, 소련은 이미 46년, 47년, 48년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이미 불구죽죽하게 공산화로 정권을 봉합발레가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프리 일렉션 자유선거 안 했습니다. 유럽을 보니까 소련은 노골적으로 중남부 유럽에 적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스탈린 괴뢰 정권을 하나로 착착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